자, 여기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서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가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화 형성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베토벤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쵸?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니까 아마 4개는 맞을 거고, 그쵸? 하나는 틀릴 거예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음악적 이상이 신화를 만드는데 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베토벤은 원래 고대 사람도 아니고 음악가인데 신화가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뭘까? 굉장한 오버된 평가라든지 아니면 과장된 평가 혹은 신화니까 신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어쨌든 평가가 아주 뭐랄까 엄청 올라간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나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아쉽게 틀리게 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독서는 그런 것들로 시간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얘는요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인 윤동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윤동주는 시집을 딱 한 번밖에 안 냈어요. 그것도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른 나이에 순수한 청년이 시도 잘 쓰는 청년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독립운동을 해볼까 하다가 잡혀 들어갔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오버해서 이 사람을 미화시키는 것도 적지 않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당연히 어때? 그런 것들에는 역사적인 배경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럴싸해. 세모나 동그라미야.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빠르게 진행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자,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 아, 확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문제네.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이 있는데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서 기인한다. 뭐 그럴싸해. 잘 모르겠지만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주었다. 이게 틀릴 리가 있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싸한 거는 세모로 퉁치세요.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거예요. 사실 천재성이라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고 음악적 관습을 부정했다. 이게 있는지 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글의 내용 중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고르는 문제예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베토벤이 그래 신화적 존재야 천재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교향곡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교향곡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얘를 예찬하겠다. 혹은 이 사람이 대단한 천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겠다. 플러스 이 내용들 그리고 교향곡이 이 사람이 새로 창조한 걸까? 이게 베토벤이 새로 창조한 걸까? 이거를 좀 확인하면 되겠죠. 교향곡 중심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베토벤의 교향곡. 그리고 이거는 아마 앞부분에 살짝 나오거나 할 겁니다. 왜냐면 교향곡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쵸? 물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은요, 사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꼼꼼하게 무언가를 생각해 본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골려주려고 하는지, 혹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제시될 때 이런 선지들이 어떻게 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선지로 나오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를 또 풀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정도의 우리가 배경 지식을 깔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글을 읽기 전에. 그 다음에 기억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얘기했는데, 기억은 뭐였냐면 새로운 청중의 귀예요. 근데 그러면 봐봐요. 새로운 청중의 귀. 그러면 기존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베토벤이 중심이 되는 글, 베토벤의 교향곡이 중심이 되는 글이라면 얘는 물론 찍는 겁니다. 이건 이 새로운 청중들은 베토벤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나는 좋아할 것 같아. 왜? 베토벤을 디스하는 건 아닐 거야. 베토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몰락됐다라고 하기에는 교향곡 얘기가 앞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읽어봐야 사실 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순수 기하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아까 슬쩍 봤을 때 순수 기하기라고 하는 게 새로운 청중의 귀 옆에 살짝 나와 있었어요. 그럼 얘가 하나의 꺼리가 되겠다 정도는 파악하고 이 글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인문 1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오늘은 또 계약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명 정도는 빠졌고, 이 영상을 또 선생님이 제공을 하든가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도 수업을 따로 하거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일 4강을 선생님하고 같이 들으면 되겠고, 선생님 원래 7일 우리가 특강을 못 들은 것들은 3강이잖아요. 그 다음 오늘은 4강을 할 차례인데, 왜 오늘 3강을 하냐면 4강이 과학기술이라서 특히나 어려워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과생이라도.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3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만약에 오프라인 보강을 못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보강을 해주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교양공 얘기가 먼저 나왔죠. 걸작이래요. 마스터피스. 그 까닭. 영웅 예시로 들었죠? 지금 선생님의 의식의 흐름은 그 까닭밖에 안 읽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걸작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된 이유가 되겠죠. 다채롭다. 탁월하다. 음악 소재를 다양하게 개발했다. 연주가 1시간 되는 영웅에서는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서 다양한 변주와 통일성 유지하면서도 다채롭게 들리겠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면서 성취된 복잡성이 후대의 작곡자들에게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다. 그리고 유례 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될 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클래식이야. 어쨌든 이 사람은 고트야, 명사벽이야. 베토벤은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한 소재. 이때 소재는요, 사실 그런 주제가 되는 사물이라든가 실제 어떤 주제 의식 이런 것들보다 아마 이 음악에서 나오는 멜로디나 리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마디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소재가 되는 그 마디에서 착상해서 가공을 다양하게 하는 복잡성이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의 형식이 되었어. 길이가 너무 길어졌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해.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1번에 4번 맞죠? 그쵸? 1번에 4번은 맞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3번도 맞죠? 2번도 맞죠? 그러면 1번은 1번 선지와 5번 선지만 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이 지문이 지금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다. 왜? 다른 게 문제가 더 빡센 게 있어. 야, 이거는 딱 봐도 야, 이거 최악이야. 갑자기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너무 힘들어. 아니면 너무 고전이고 너무 어휘가 많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얘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1번에서 내가 첫 번째 1번에서 내가 약간의 선생님이 좀 길게 얘기했지만 교양국 중심이다. 이러한 거다. 민족성, 천재성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왔다. 정도만 파악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동그라미 치고 그게 키워드다. 교양곡으로 베토벤을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베토벤의 교향곡이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파악하고 바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지금 2번, 3번, 4번이 골라졌잖아요. 그쵸? 다 맞다는 거. 1번에 2번, 3번, 4번이 다 맞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빨리 풀어버리는 게 좋지 않아? 그치? 그러면 뭘 찾으면 되냐면 신화 형성 과정, 신화 독일민족 천재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아. 그 다음에 그 앞뒤에 있는 문장들을 봐봐. 그래가지고 1번 빨리 풀어버려. 그러면 속 시원하잖아. 그쵸? 자, 그럼 봐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풀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천재성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천재성 아마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됩니다. 신화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고요. 그쵸? 이거 안 읽어도 되고 베토벤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에 독일 민족의 암묵적 영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빈의 청중의 음악관 그리고 새로운 관점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런 신화 형성 과정에서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의 청중들의 음악관 그리고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천재성 담론 이 세 가지로 단락의 내용들이 나눠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쵸? 그러면 이게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인가?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걸 살펴보려면 아마 독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 빈이라고 하는 도시의 청중들의 음악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봤을 때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에 열려있는 음악 자체였다. 그리고 슐레겔, 호프만 이런 것들 아마 3번에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알베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빈의 청중들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이렇게 여겼다. 여기 한번 볼게요. 요약컨대 이런 담화 표지도 매우 중요하죠. 당시의 빈의 청중들과 독일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인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주는 순수기하게 점수라고 여겼다. 엄청 좋아하네요. 그쵸? 그럼 뭐야? 와우 이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하니까 1번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얘의 천재성 이런 것들 천재성 담론에서 얘기가 좀 나오겠죠. 그쵸?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음악적 관습 부정하고 교향곡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아니죠. 교양. 헷갈렸네.
헷갈렸어? 교향곡을 새로 만들었다? 교향곡이라고 하는 장르를 새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죠. 그쵸? 1번이 5번이네요. 그쵸? 자, 그리고 아까 스쳐 지나가면서 본 건데 당시 음악 비평가들을 얘기했던 4번 있죠? 4번 달라. 여기에서 슐레겔, 호프만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3번에 선지에 보면 슐레겔, 호프만 그리고 스탕달은 앞에 나오나? 스탕달은 얘기가 스탕달은 보기에 나오네요. 그쵸?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4문단 위주로 좀 보면 되겠죠. 만약에 키워드가 앞과 뒤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확인해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2번과 3번을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답을 확인해보면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자, 그러면 여기 2번부터 살짝 살펴보면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렇다면 오직 작품의 내적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의 중심 레퍼토리, 얘를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이런 신안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독일 민족의 암묵적인 영혼 그리고 달라진 빈의 청중의 음악관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천재성 담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빈의 새로운 청중들의 귀는 유럽의 다른 청중들과는 달리 순수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러면 순수기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순수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 어떤 것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악기만 소리가 나지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연합이 안 돼? 언어가 순수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언어는 제외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언어적인 게 나오지 않아야 돼. 언어 비스무리한 게 나오지 않아야 돼. 제목이나 가사 이런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짐작할 수 있는 걸 원치 않고 그냥 생 소리만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수기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목을 통해서 혹은 가사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무언가 이끌어낸다. 만약에 급하게 흘러가는 노래인데 가사도 있고 거기에 제목도 질주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말에 취해서 음악을 그런 식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음악에 대해서 순수함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순수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순수기악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빈 청중들의 스타일이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음악 그 자체였다. 그래서 순수하게 악기만 들리기를 바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평가들은 음악을 알매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보면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사실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전 세대야. 음악을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 당시의 음악 비평가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 불러일으키는 것, 촉발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 봤다고 얘기를 했고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반대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수동적인 거죠.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능동의 반대니까. 그럼 뭐냐면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정서를 촉발시켜. 그러면 나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전 세대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능동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시 비평가들은 어떤 애들이냐? 슐레겔, 호프만 같은 애들이 있다. 모든 순수기하학이 철학적이라고 보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봐봐. 순수기하학은 뭐가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기존 배경 지식이 없죠. 그러니 순수기하학이 철학적이다라고 한 것은 이거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내 나름대로.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어떤 생각이야?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지. 알매 방식인 거죠. 그리고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그래서 이제 슐레겔은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인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적용했다.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좀 거대하지 않나? 그쵸? 한 사람의 음악인데 보편적 진리의 문이야. 진리의 문을 열면 진리가 보편적 진리가 있어. 우와, 너무 크지 않나? 근데 보편적 진리. 보편적 진리가 뭐예요? 뭐가 있을까? 보편적 진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핑크색을 좋아해. 너는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치? 너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해야 돼. 아니면 누구나 다 이거를 만약에 긍정하거나 보편적 취향이라고 해보자. 보편적 취향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긍정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너무 어려운 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사람들이 유치한 것도 안 돼. 왜? 애들만 보는 게 아니야. 어른들도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 되게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건요, 너무 단순하거나 심지어 진리예요. 그럼 누구나 다 이건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맞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요,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생물은 죽는다. 뭐 이런 게 보편적 진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 보편적 진리의 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베토벤은 진짜 짱짱맨이다. 누구든지 싫어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엄청 예찬한 거죠. 이거는 싫어할 만한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누구든 얘는 좋아할 거야. 호불호가 없을 거야. 누구든 좋아할 거야.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요건대 당시 빈의 청중들과 동일의 비평가들은 베토벤은 순수기하게 정수라고 여겼다. 정수, 아주 잘 뽑아낸 에키스라고 생각을 했다. 자,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을 특별한 지위로 얻게 하는데 또 한몫을 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는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아까 1번이 틀렸죠? 1번의 5번. 자신의 독창적인 세계를 더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라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이 더욱 주목받았다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기억의 관점,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청중들. 그러면 얘네들은 순수 기하학을 긍정했죠. 그쵸?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4번은 하고 있죠. 물론 2번 같은 것들도 헷갈리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언어 필요 없다. 여기에 초점을 좀 더 맞춘다면 4번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것은 얘기했는데
로시니는 당시에 동시대인이었어.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어. 근데 스탕달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얘기했는데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면 오페라가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오페라는 가사가 있고 가수가 있어요. 우리 그 오페라 가수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소프라노가 그 김수미는 아닐 텐데. 김수 맞나? 조수미죠. 조수미 그 분이 오페라 가수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하는 노래 있잖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 뭐 일종의 가사들이 다 있어요. 가사가 있고 연극의 중간에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뮤지컬처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가사가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로시니는 순수 기악이 아니야. 그쵸? 얘는 언어적이야. 순수 기악과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슈레게는 당연히 높이 평가하진 않았겠죠. 베토벤 짱짱맨이라고 얘기하고 순수 기악 옹호하고 그리고 우리는 좀 알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겼으니까요. 그쵸? 슈레게는 로시니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이상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넘겨봅시다. 사회 이론을 얘기한 학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는 요 빈칸 이렇게 크게 뚫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선생님 생각에는 한 2가지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첫 번째, 키워드 찾기. 중심 소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문단에서 중요한 중심 내용. 이런 것들을 뭐 1번, 2번 이렇게 해도 좋고 점 찍어서 얘기해도 좋고 간추려서 구나 문장의 형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회 이론에 대한 얘기들, 설명들 돼 있는 이 문제는요. 문제를 봤을 때 막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름 키워드들을 한번 찾고 중심 내용을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 이론. 이게 키워드겠지. 그쵸? 왜냐면 2번 얘기예요. 그쵸? 여기서 사회 이론은 정의 얘기하죠. 특징 얘기하죠. 그쵸? 특징, 특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얘는요, 19세기의 시민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시민사회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것도 특정한 시간을. 그러면요, 이거는요, 얘네가 이런 특징을 지니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요, 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앞에 있는 내용들에 조금 더 뭐랄까 인과관계처럼 얘가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죠. 야,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왜? 시민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사회 이론 때문이야.
그러면 사회 이론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시대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시대? 뭐 시민 사회를 볼 때, 시대를 볼 때, 뭐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사회 이론은 시민 사회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세기 시민 사회와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됐어. 시민사회. 그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단 이런 비문학 지문들을 볼 때, 독서 지문들을 볼 때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단락이 주는 소스가 뭐냐면 첫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에 이어서 어떤 지금 사회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이론과 시민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끔 이끌어내죠. 중심 소재가 무조건 나오거나 중심 소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글이 어떻게 이 글을 펼쳐나갈 것인가, 주장이라고 하면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설명한다 그러면 분류를 할 것인가, 분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힌트가 첫 번째 문장에 나올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시민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쵸? 사회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이론들, 연구 대상이 사회, 뭐 역사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19세기 사회론을 얘기할 때 당연히 시민사회도 사회이론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용어는 이때 헤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활동하는 시기, 그럼 이거는 뭐야? 역사. 이 활동 시기의 역사. 활동 시기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대적 과제가 있었대요. 빈부격차, 계급 갈등, 자본가 육성, 산업화 추진, 미성숙했다. 산업자본주의도 미성숙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 처음에는 그가 누구예요? 헤겔이죠. 사익,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면 국부, 나라의 부예요. 나라의 풍요로움을 증대시켜주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무한한 사익추가 일어나니까 어때? 계급 갈등이 생겨난다는 걸 확인했다. 자, 근데 봐봐요. 선생님이 이 글을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나는 얘를 이렇게 쭉 줄여보자. 줄여. 나는 어떻게 자를 거냐면, 얘를 읽을 때 시민사회 얘기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헤겔 얘기 나왔어. 그러면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X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어떤 인물이 나왔어. 인물이 나오면 인물이 뭘 주장했겠죠. 사회 이론에 대해서. 아니면 인물이 뭘 얘기했겠죠. 인물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결론부터 봅니다.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화 표지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주장했다. 이 사람은 이런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가 주장하는 바라든지 땡땡을 주장했다 라든지, 아니면 뭐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서술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담화 표지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면, 따라서 즉 요컨대 혹은 뭐 그 결과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접속 부사가 정해져 있어요. 웬만큼. 두 번째 날 볼까? 하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따라서 이때 그는 누구 얘기하겠어요? 다 헤겔 얘기해요. 그쵸? 국가를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공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최종 주체로 설정하고 시민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주장이죠. 그쵸?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현대사회가 되면서 혹은 근대화 사회,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국가가 이렇게 뭐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좀 엉망이 돼버렸다 요 정도예요. 그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의 사익에만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때? 국가와 시민이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결론을 도출을 해낸 거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이 요 책에서 두 번째 단락 부분 있잖아요. 키워드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얘는 그래 해겔. 그리고 해겔이 생각하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 혹은 뭐 시민사회 역할까지 안 써도 돼. 해겔, 시민사회 이 정도만 써도 돼. 그치? 우리는 이 글을 분석해가지고 얘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한 편의 글을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키워드만 빨리 체크해. 첫 번째 단락에서 시민사회론, 19세기 시민사회론. 대표병 누구 얘기한 거야? 해겔 얘기한 거야. 근데 해겔은 어떻대요? 결론만 생각해도 돼. 국가는 뭐로 본 거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야, 최종 주체야. 근데 국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시민사회가 있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 협력해야 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이걸 해결해야 돼. 사회 문제를. 그리고 공적 질서를 이뤄야 돼. 이 질서, 공적 질서를 이뤄야 돼. 그러기 위한 최종 주체야. 하지만 얘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도와줘야 돼. 끝. 그쵸?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들은요 굉장히 길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약간의 잡지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교과서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 다룰 때 뻔하게 얘기 나오는 거잖아. 그치? 사회가 불평등하다, 계급에 문제가 있다, 계급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시민들도 도와야 된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다가 힘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쉬워요. 쉽고 빨리 읽어도 돼요. 아마 빨리 읽고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대로 쭉 읽고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 국어 중에서도 이제 독서 기본 특강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읽으면서도 빨리 읽는 방법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인물이 나왔잖아? 그러면 생각했다, 주장했다, 이거 먼저 한번 찾아보라고요. 그런 것들을 결론으로 내세우는 담화 표지를 찾아보라.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쵸?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해도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철학자거나 사상가였다는 거죠. 자, 한편 17세기에 1700년대 18세기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혁명이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이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몽주의자들이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안 좋게 변한 거죠. 타락한 거죠. 아니면 몰락한 거죠. 계몽이라고 하는 게 뭐니? 계몽은요 어떤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지식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이 일반 백성들, 잘 모르는 사람들, 뭔가 비과학적인 사람들을 과학과 그리고 문명의 힘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문명인으로, 도시인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혁명을 이끌었단 말이야. 근데 뭔가 안 좋게 되어버렸어.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고 빈부격차 계급 갈등은 더 심화됐어.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이런 법이 시행되었으나 사익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했어요. 프랑스 시민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자, 뒤늦게미 새로 나왔네? 그치? 그러면 박수 한번 쳐줘. 그리고 어떻게 하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대강 읽거나 읽지 않아도 돼. 어쨌든 이걸 생각하면 돼. 아, 시민사회가 극도로 위축됐다. 뭐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디르켐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노미, 즉 무규범 상태라고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적인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르켐은 아노미, 무규범 상태로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했다. 그래서 공리주의 얘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리주의가 뭐냐면요. 공공의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양적으로 따지는 양적 공리주의가 있고 질적으로 따지는 질적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이 공리라고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오면서 가장 놀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리스트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게 앞에 쿠팡 이런 게 와 있는데 택배 와 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뭐냐면 한국인들이 단 댓글들이 있어. 뭐냐? 야, 당연하지. 이게 이 질서가 깨지면 누구도 쉽게 택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남의 물건을 안 건드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게 암묵적으로 우리 내면에 공공의 질서로 인식돼 있어.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런 공공의 질서가 암묵적으로 인식의 범주 내에 있지 않는 사회들은 그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물적 자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찰 같은 뭐 군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쓰이게 될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더 많은 경찰들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CCTV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어때? 이 믿음이 사회적인 믿음이 깔리지 않는 세상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질적인 어떤 공익을 따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 시민사회의 의식, 시민사회 정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리주의는 어때? 얘만 너무 믿으면 어때? 아노미가 조장될 뿐이야.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그러면 사익을 좀 조정하고 공익을 좀 따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디르켐은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뭘 강조해?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을 주목하면서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 그랬을 때 헤겔과 다른 지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헤겔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죠. 그쵸? 국가가 주체다. 그런데 디르켐은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 그런데 디르켐은 직업 단계가 정치적인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국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쵸? 그건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죠. 디르켐이 이렇게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디르켐의 어떤 주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 공리주의 이거 아노미 주장할 뿐이다. 나쁜 거
무규범 상태를 조장할 뿐이다. 왜? 이게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역할 물론 중요하지만 얘는 직업단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얘에 주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직업단체가 국가에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정치적 중간 집단이 될 수 있다. 국가에게 이해관계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국가를 견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가에게 이해관계 전달하거나 국가를 견제한다. 이런 두 가지의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해겔과 디르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하고 얘는 시민사회 배경으로 직업단체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생각이 서로 달랐어. 직업단체에 대해서. 이런 차이는 시민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사물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만든 주관적 문제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야 객관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네들 주관이 서로 달라. 문제의식이 서로 달라. 그치? 주관적 문제의식이 서로 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막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지만 주관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걸 차이점을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겔은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주체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주체는 어쨌든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치? 시민은 돕는 역할이죠. 근데 디르켐은 국가가 좀 불충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해관계를 전달하는 직업단체의 역할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민이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견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를 지금 1번, 2번까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1번과) (2번을) 보시면 1번에는 1번, 2번에는 2번 되겠고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 그렇죠? 논지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주제에 관련된 어떤 중심 소재 이런 것들을 제시한 후에 문제거리를 제시한 후에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뭐 프랑스 아니면 그 해겔이 살았던 프러시아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사회이론이 결국에는 역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들을 사례들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명료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뭔가
이 사회 이론은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역할들에 중점적으로 이제 좀 사회 이론에서 시민사회를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 여러 가지 방향들을 헤겔과 디르케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했는데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2번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익추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자, 봐봐. 이 법, 그러니까 지금 르 샤플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르 샤플리의 법이 90년간 시행을 했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단체와 고용단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이 법이 문제가 뭐냐?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극도로 위축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개인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사익 추구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커져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왔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부터 한 네 번째 줄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알 수 있겠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단에 프러시아 근처를 찾아보면 되겠고, 3번, 4번, 5번 선생님이 다 얘기를 했던 거죠. 공리주의를, 결국에는 5번 같은 경우에, 선제 5번은 공리주의를 시민사회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왜? 해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기심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고. 기억은 지금 헤겔이 얘기했던 거, 니은은 디르켐이 얘기했던, 둘 다 직업단체긴 한데, 그러면 직업단체의 공통점이다 라고 한다면 헤겔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익조정과 공익실현에 기여하는 직업단체라고 얘기했고, 직업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에게 사익적인 부분들, 이해관계를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디르켐도 어쨌든 사익을 조정하고, 그리고 당연히 공익실현을 위해서 직업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둘 다 긍정했죠. 답은 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글쓰기의 관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글쓰기는요, 이런 사회 이론들을 제시하고 바라보는,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들, 시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19세기의 시민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이론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것, 사회론을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가를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답은 시대적 배경을 중시 여기는 이해의 중시 여기는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잠깐 끊었다가 마저 진행하도록 합시다. 영상에 잘 보일 거면 조금 더 때려야 될 거나. 때려. 이 정도면 잘 보이겠지. 일어나라. 오늘 말복인가? 말복이죠. 말복입니다.
오늘 치킨을 먹든 닭을 먹든 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만약에 몸보신을 못할 것 같다, 백숙이나 삼계탕이나 이런 게 좀 힘들다 그러면 고기라도 드세요. 고기라도 드세요. 삼겹살이라도 드세요. 그러니까 아마 삼계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계탕이나 옛날에 개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말복 때.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닭도 계란을 낳아야 되니까 잘 안 먹고. 근데 그렇게 고기를 먹었던 건 아무래도 지치는 때가 몇 군데 있으니까 이제 강렬하게 태양이 쬐고 농사일도 해야 되니까 또 그랬겠죠. 지금 사실 영양이 너무 많습니다. 영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안 챙겨 먹어도 물만 많이 마셔보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선생님이 많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렇죠?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왜 이렇게 뭉쳤어? 안 그러면 이 링크를 보내버릴 거야, 이 영상을 보내버릴 거야. 자,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선생님이 아마 이런 식의 좀 단순하고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별로지만 도식화해서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성 중심이라고 해요. 그렇죠? 생각하는 힘 중심이야. 얘네들은 감정이나 뭐 아니면 우리 실제의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감정 혹은 육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성하고 감정이나 경험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성 중심의 합리론들은 결국에 이 이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틀릴 리가 없어. 이성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틀릴 리가 없어. 이게 진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이성과 비슷한 층위의 관념이나 개념 같은 것들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 중심이다 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이데아론에서 얘기하는 이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데아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성의 힘을 중시하는 것들. 만약에 경험론적으로 고대로 본다 그러면 뭐 에피쿠로스나 뭐 아니면은 뭐 배변론자 이런 사람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배변론자는 좀 얘기가 좀 다른데 에피쿠로스로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지배 논리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명적이야 라고 하는 백인 사회가 있는 거죠. 유럽이 있는 거죠. 너네들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제3세계라든가 동양이라든가, 제3세계라는 단어도 좀 이상한 단어예요. 동양이라든가 이런 사회들을 식민지로 결국에 만드는 거죠. 제국이 되고 이런 얘기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은 이제 칸트가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불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또 이 근대이성 이런 것들에 되게 혁혁한 공을 세우는 철학자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성 중심적이다, 감정은 쓸데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분리해 놓은 게 아니라
미적인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미적 판단력이라고 부를 만큼 이성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봤을 때 좋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머리로서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치관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분법적인 것에서 슬쩍 어떻게 이성에서 감정적인, 감성적인, 정서적인 것들도 옹호하는 타입의 그러한 미학에 대한 이론들을 내놓았다는 거죠. 자,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 중시하고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화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 있죠. 특히나 뭐 회화 같은 것들, 조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요, 아주 이데아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평가절하했어요. 예술은 쓸데없는 거야. 왜?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게 현실이잖아. 현실은 함량이 60% 70%라고 쳐봐. 근데 그걸 또 똑같이 그리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더 함량이 떨어지는 거야. 마치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특강 교재를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을 복사를 한 거라고 그 복사를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거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애가 화질이 구려져. 그런 것들처럼 이데아의 세계로 완전한데 그 완전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였던 거죠. 예술을. 늘 작아놨대. 그래도 돼. 잠깐. 꺼지겠다.